이거 괜히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너도 명심해. 우리 옆집 상철이 아저씨나 촌장님 막내 아들 죽은 거 너도 알지?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철아, 애비다. 문 좀 열어봐. 어서 열지 못해? 밤새 여기 세워둘 셈이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저건 괴물이야. 저건 괴물이라고. 어려서부터 난 할머니 손에 키워졌다. 부모님께서 사고로 일찍 떠나시는 바람에 시골 할머니 집에 살게 된 것이다.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략 몇 년간을 그 오지나 다름없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다 합쳐봐야 20가구가 넘지 않는 그 작은 마을은 하나의 공동체였고 너무도 자유로웠다. 어른들이 일하러 가면 아이들은 나이가 제일 많은 형 누나들 통솔하에 제법 먼 거리에 있는 분교로 통학했고 학교가 끝나면 상가 들을 누비며 놀았다. 부모님이 늦으시는 날엔 아무렇지 않게 옆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곤 했다. 자유롭고 건강한 분위기에서 마음껏 자랄 수 있었지만 마을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었다. 해가 떨어지고 난 뒤엔 절대로 혼자 돌아다니지 말 것. 그리고 늦은 밤 누가 찾아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 것. 이 규칙엔 아이도 어른도 예외가 없었다. 당시 시골 마을 분위기에 맞지 않는 조금 의아한 규칙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동네 형들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밤이 되면 득신이가 돌아다니거든. 생각해보면 할머니께서도 내가 말을 듣지 않거나 떼를 쓰면 득신이가 잡아간다는 말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엔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아무튼 굉장히 무서운 녀석이라는 생각을 했다. 사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호랑이라거나 귀신, 도깨비 등 이름만 다를 뿐 아이들이 떼를 쓸 때마다 어른들이 을에 사용하던 방법이니까. 나 역시 철이 들어감에 따라 그걸 거짓말로 생각했지만 어른들이나 형 누나들은 이상할 정도로 진지했다. 해만 떨어지면 애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갔고 혹여나 이동할 일이 있으면 3사람 이상씩 모여 다녔으며 어지간해서는 다른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 덕에 밤만 되면 불빛 하나 없는 마을은 그야말로 침묵에 잠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한 번꼴로 마을에는 꽃상여가 들어섰다. 듣기로는 늦은 밤 혼자 화장실을 가다가 혹은 술 취한 채 늦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득신이를 만났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마냥 어른들의 겁주기용으로만 생각할 수 없었다. 언젠가 동네 형에게 득신이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근데 형, 득신이가 진짜 뭐예요? 대체 뭐길래 밤에 밖에도 못 돌아다녀요? 잘못 만나면 죽는다는 건 아는데. 형은 주변을 조심스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득신이란 건 말이야,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래. 누군 혼을 빼간다고 하고 누군 저승으로 데려간다는데 뭐 다 같은 말이겠지. 저 뒷산엔 오래전부터 득신이 한 마리가 살고 있어서 밤만 되면 마을로 내려와서 잡아먹을 사람을 찾는다는 거야. 득신이라는 게 사람을 홀려버리는 녀석이라 혼자 다니면 절대 안 되고 2사람, 3사람씩 같이 다녀야 한대. 너 이거 괜히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너도 명심해. 우리 옆집 상철이 아저씨나 촌장님 막내 아들 죽은 거 너도 알지? 시체가 갈갈이 찢겨서 살덩어리 몇 개만 남았다잖아. 그 외에도 몇 가지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득신이 같은 괴물은 초대받지 않는 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니 집안은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가장 원하는 무언가의 모습을 한 채 사람을 꿰어낸다는 것. 그러니까 절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고전 설화에 나오는 두억신이 혹은 어둑선이의 한 종류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누군가의 모습과 목소리로 깨어내는 것은 창귀나 장산범과 비슷했다.
아무튼 나 역시 어른들이나 형들의 말대로 규칙을 잘 지켰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목전에 둔 어느 날이었다. 이제 얼마 뒤면 할머니를 떠나 대학 기숙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싱숭생숭하던 시기였다. 독립해서 혼자 살면 좋기야 하겠는데, 할머니 혼자 적적하게 계실 거 생각하니까 좀 그러네. 할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날 키워준 유일한 내 가족이었다. 당연히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 복잡한 감정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지만 대학에 가고 나중에 직장에 취직하더라도 자주 찾아뵐 거라 다짐하고는 늦게 잠이 들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난 힘겹게 눈을 떴다. 묘하게 몽롱한 기분을 느끼며 귀를 기울여 보니 다시 한번 또 그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무심코 대답을 한 나는 번뜩 정신을 차렸다. 우리 마을에선 늦은 밤 다른 집에 찾아가거나 문을 두드리는 것은 금기였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철아. 오싹함이 둥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아는 목소리였다. 오래전이라 기억이 희미했지만 확신할 수 있었다. 분명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방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기철아, 애비다. 문 좀 열어다오. 정신을 차려야 했지만 그리운 목소리를 들은 순간 눈에 눈물이 맺혔고 머리는 자꾸 몽롱해졌다. 무심코 문을 열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지만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건 막을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려버리려 해도 창호문 너머 비치는 그리운 아버지의 실루엣에 자꾸만 눈이 갔다. 기철아, 밖이 춥구나. 어서 문 좀 열어다오. 여기 네 엄마도 같이 왔단다. 어허, 어서 열어달래도. 곧이어 나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그림자 역시 문에 비쳤다. 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고는 바닥에 엎드렸다. 그동안 씩씩하게 자랐다고 자부했지만 안에서부터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나가 두 분을 마음껏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기철아, 어서 열어다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게냐? 정신 차려. 정신. 저건 괴물이야. 저건 괴물이라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는 동안 밖에 있는 목소리는 점차 격하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어서 열지 못해? 밤새 여기 세워둘 셈이냐? 이번엔 귀를 막고 구석에 웅크렸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어리고 철이 없었다면, 아니 적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수십 수백 번 주의를 받지 않았다면 정말 문을 열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누구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가짜임을 알면서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난 귀를 막은 채 이를 악물고 소리를 무시하며 수없이 되뇌었다. 저건 가짜야. 저건 가짜라고. 두 분은 돌아가셨어. 저건 그냥 괴물일 뿐이야. 어느덧 문은 부서질 듯 흔들려대었고 목소리는 점차 이상해지더니 마치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들려왔다. 문 열어! 어서 문 열어! 또다시 공포감이 찾아왔다. 밖에 있는 무언가가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올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한참 동안을 이불 속에서 덜덜 떨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밤사이 흘린 땀으로 온몸이 푹 젖어 있었고 피로감과 긴장감 때문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 그대로 알아눕고 말았다. 아이고, 덕신이가 왔다 갔구만. 이장님은 누워있는 내게 말했지만 난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께서 걱정스레 날 간호해주고 계셨기에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기도 했지만 우습게도 막상 지나고 나니 공포심이 물러가고 그리움이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어제 본 부모님의 그림자, 그리고 목소리, 가짜일 뿐이라고 지워버리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만약 문을 열었으면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자꾸 터져나오는 나쁜 생각을 애써 무시한 채 눈을 감았다. 혹여나 꿈에서라도 나타날까 하는 헛된 상상을 하면서 말이다. 그 이후로 득신이가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시간이 흘러 난 할머니와 헤어져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다. 걱정하지 마요. 시간 날 때마다 내려올게요. 밥도 꼬박꼬박 먹고 잠도 잘 잘 테니까 할머니도 건강히 계셔야 돼요. 알겠죠? 시간 날 때마다 내려오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마을을 떠났다. 첫 학기는 제법 바쁘게 보냈다. 도시 생활에 적응하랴, 학교 생활에 적응하랴 간단치 않았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지나 슬슬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갈 때쯤 마을 이장님의 연락을 받았다. 기철아, 큰일이다. 너희 할머니, 아이고, 문을 여신 모양이구나. 고향집에 차려진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 쓰러져 오열하는 내게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잘못이 아니란다. 그저 손주가 몹시도 그리우셨던 게지. 죽은 아들내외 목소리는 그리 잘 참아내시던 분이 네가 떠나자마자 이럴 줄은. 이장님의 말에도 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리고 주말에 무리를 해서라도 찾아왔다면, 그랬다면 할머니가 득신이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죄책감과 그리움과 슬픔이 뒤섞여 당장이라도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뒤틀리는 감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을 인형처럼 멍한 상태로 보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된 난 대학을 포기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이곳에서 집을 지키며 마을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나쁜 마음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다. 만약 나중에라도 늦은 밤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린다면 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부모님일지 할머니일지는 모르지만 행여나 가짜일지라도 꼭 만나고 싶었다. 만나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할머니의 손과 얼굴을 쓰다듬으며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때문에 오늘까지도 혹여 그것이 내 방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가진 채 잠자리에 들고 난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루어 낚시를 좋아하던 낚시꾼입니다. 제가 제보할 이야기는 10년 전 충청북도 영동의 한 저수지에서 밤낚시를 하면서 겪은 실화입니다. 왠지 모르는 꺼림칙한 경험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들께서 제 이야기가 낚시꾼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창작 소설쯤으로 생각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충청북도 영동에는 유난히 낚시터가 있는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 일을 겪었던 그해 여름, 저는 혼자 차를 몰고 충청북도 영동을 돌아다니며 베스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스는 생태계 유해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크기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잡을 수 있지만 방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는 불교 신자라서 살생을 좋아하지 않지만 법의 심판을 받은 이후로는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해 7월 하수는 낮에 햇볕이 너무 강해 수온이 높았기 때문에 낮에는 베스가 잘 잡히지 않아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만 낚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묘한 일을 겪던 날 밤 밤낚시에서 저는 베스 대신 이상한 것들만 잡았습니다. 먼저 제가 낚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젊었을 때 물건을 훔치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한 후였습니다. 출소 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취업이 어려워서 고향을 떠나 충청도에서 지냈습니다. 깜빵에 갇혀 있으면 답답해서 그랬는지 낚시를 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상어종으로 선택한 물고기의 꽁무니를 쫓다 보면 삶의 고민이나 과거의 고난을 조금씩 잊을 수 있어서 더 좋았죠. 제가 한 낚시는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 시작된 루어 낚시입니다. 그때부터 루어 낚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루어 낚시 실력은 우리나라 최고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물고기를 잘 못 잡는 꽝조사입니다. 보통 루어 낚시꾼은 허리까지 오는 물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지만 저는 겁이 많아서 무릎까지만 물에 들어갑니다. 루어 낚시는 지렁이나 떡밥 대신 플라스틱과 고무로 만든 루어 미끼라는 가짜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입니다. 여자들과 초보자들은 살아있는 미끼가 냄새나고 징그럽다며 손으로 만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루어 낚시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대신 루어 낚시는 루어 미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비싸기 때문에 루어 낚시를 하다가 잃어버리는 식의 채비 손실이 발생하면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은 종종 루어 미끼를 찾기 위해 물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20년 동안 낚시를 하지만 밤에 혼자 낚시를 하는 게 여전히 조금 무섭습니다. 달빛 아래 어두운 물만 응시하다 보면 가끔 거리감이 사라져서 발을 물에 헛디디게 됩니다. 게다가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밤에 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밤낚시 때 루어 미끼를 건지러 물에 들어가는 행동은 갑자기 깊은 곳을 밟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자살 행위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루어 미끼가 밑걸림으로 빠지지 않을 때 낮이라면 물에 들어가서 꺼냅니다. 하지만 밤이라면 무릎 아래까지만 물에 들어가서 낚시대를 힘껏 잡아당겨보고 무릎 위까지 물에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낚싯줄을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날도 충청북도 영동의 도로를 따라 차를 몰다가 아무 저수지마다 잠시 들러서 물고기가 있는지 지형을 살피며 베스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영동병원을 조금 지나자 가로등 없는 하우스 농가들 위로 인적이 드문 도로의 저수지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멀리서 보면 둥근 달빛과 저수지에서 피어오른 옅은 안개로 약간 음습한 느낌이었죠. 길가에 차를 세우고 저수지에 들어가 보니 푸르스름한 물 색깔, 잔잔한 유속, 베스가 좋아하는 지형 지물들이 많았습니다. 루어 낚시는 다른 낚시와 달리 단거리 캐스팅과 루어 미끼가 살아있는 것 같은 리트리브 액션을 반복하는 낚시입니다. 외국 논문에 따르면 물고기는 색을 구별할 줄 알고 수심에 따라 도달하는 가시광선의 거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낚시를 할 때는 날씨와 물의 탁도에 따라 알맞은 색깔의 루어 미끼를 선택해야 베스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랜턴을 켜거나 발로 소리를 내면 소리와 파동에 민감한 베스가 달아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베스는 수온에 따라 활동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밤에 낚시를 하게 되었죠. 차에서 낚싯대를 꺼내 달빛에 비친 수심, 탁도, 밤에 어울리는 루어 미끼 색깔 등을 준비하고 저수지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베스가 있을 만한 곳에 캐스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어 미끼에는 수초만 걸릴 뿐 생각보다 입질이 없어서 베스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록 입질이 없어 결국 비장의 카드인 값비싼 일제 루어 미끼를 꺼내 채비를 바꾸었습니다. 채비를 바꾸자마자 저수지 우측의 산비탈 지점에서 강한 바이트를 받았고 낚싯대에 전해진 손맛이 대물 베스의 히트이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입질을 받은 곳에는 짧은 길에 덥수룩한 수초가 듬성듬성 있었는데 가운데 부분이 마치 단정히 이발한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수지 수면의 달빛에서는 색깔이 구별 안 가는 그저 시커먼 색의 기분 나쁜 실루엣으로만 보일 뿐이었죠.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던 중 하필 챔질 때 그 머리카락 같은 수초가 루어 미끼에 걸렸습니다. 릴링을 하면서 그 시커먼 수초를 최대한 손으로 만지지 않고 떼고 있는데 수초 속에 퉁퉁 부른 웬 서울 강남 나이트클럽 명함이 같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나이트클럽 명함이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하며 명함을 물에 버렸는데 이상하게 낚시하는 내내 가라앉지 않고 제 앞에서 빙글빙글 맴돌아 기분이 더 나빴습니다. 낚시꾼이라면 경험하듯이 밤의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물에서 끌어낸다는 것이 신나는 일이라기보다는 꽤나 무섭습니다. 특히 물에서 물고기 대신 이상한 것들이 나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밤낚시에서 귀신 생각을 시작하면 귀신처럼 생긴 헛것마저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무서운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캐스팅을 하고 깜짝 놀라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함이 아닌 다른 낚시꾼이 물속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 스마트폰이 루어 미끼에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폴더폰을 사용했고 스마트폰은 비싸고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 고가의 물건이라서 그냥 저수지에 버릴 수가 없어 물을 대충 닦아서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해서 다시 캐스팅을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에 밑걸림이 제대로 생겼는지 릴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물놀이 객들이나 다슬기 줍는 사람들이 물에서 잃어버린 옷가지에 루어 미끼가 걸려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루어 미끼가 잘 빠지지 않아서 고생했는데 그때 느꼈던 손맛과 똑같아서 미끼가 옷과 같은 재질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물에 빠진 루어 미끼는 비쌌기 때문에 사방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지만 낚싯줄을 끊지 않고 최대한 회수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낚싯줄을 달래가며 밑걸림을 빠져나오다가 결국 반동으로 인해 실수로 낚싯대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저수지가 깊지 않아서 물에 들어가서 건지면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미 무릎 깊이에 서 있었고 낚싯대는 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밤에는 절대 무릎 깊이를 넘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제 철칙을 되새기며 그냥 버리기로 결심하고 차로 돌아가 새 낚싯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면서 루어 미끼가 아까워서 낚싯줄을 일찍 자르지 않은 게 후회됐습니다. 구하기 힘든 루어 낚시 채비를 잃어버리고 허탈했지만 한편으로는 저수지에서 건진 고장난 스마트폰을 전당포에 맡기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젖은 스마트폰이 켜지지는 않는지 여기저기를 누르고 있었죠. 그때 조금 전까지 켜지지 않던 스마트폰이 갑자기 웅장한 벨소리를 울렸는데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발신자가 반장님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반장이라는 글자를 보고 스마트폰 주인이 사는 아파트의 반장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야심한 시간에 아파트 반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짐작해 보았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마트폰 뒷면을 열고 배터리를 제거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을 생각으로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당황해서 옆 사람과 전라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제 고향 부산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야, 횟집에서 용준이 짬 시켰다고 했는데. 야, 용준아, 너 그거 어디다 숨겼어? 아파트 반장은 스마트폰 주인이 훔쳐간 물건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자 전화한 사람이 말했죠. 야, 용준아, 너 하나 붕어밥 되는 건 회사에선 일도 아니야. 좋은 게 다 좋은 거잖아. 좋게 말할 때 그냥 말 들어. 회사라는 단어로 보아 스마트폰 주인은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들이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주인이 강력 범죄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혹시 어디 아파트 관리실이에요? 그러자 전화를 건 사람이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너도 알겠지만 그거 내놓으면 어르신이 살려줄지도 몰라. 서장님한테는 나중에 가서 그냥 잘못했다고 빌면 돼. 용준아, 우리끼리는 이러지 말자. 응? 경찰서장을 의미하는 서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장이 아파트 반장이 아닌 경찰서 반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뽑아 전화를 끊었고 그 스마트폰을 차 안에 두었습니다. 1시간 더 저수지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베스의 입질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낚시를 그만두고 돌아가려던 찰나에 다행스럽게도 아까 물에 떨어뜨린 낚싯대가 루어미께 걸렸습니다. 떨어뜨린 낚싯대를 회수할 생각으로 저수지에서 꺼내려고 했지만 낚싯줄이 감겨있는지 저수지에서 그 낚싯대를 꺼내지 못했죠. 순간 저는 낚싯대를 건지러 물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다만 허벅지에 차가운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저수지에 허리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손에는 저수지에 떨어뜨린 낚싯대가 들려 있었고 옆에는 맨발로 요양원 슬리퍼를 신고 익사한 남자가 다리에는 낚싯줄과 루어미끼가 뒤엉킨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낚싯대를 저수지에 던져놓고 허겁지겁 물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제가 버둥거리며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저수지의 물보라로 인해 익사자의 시체가 점점 더 저에게로 떠오는 것 같았고 익사자의 시체가 흔들릴 때마다 바닷가 횟집 특유의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그때 저수지 물을 많이 마셨는데 이상하게 바닷물처럼 짠맛이 나서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을 때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해수욕장의 모래밭을 걷다가도 회센터의 식당들 앞에서 풍기는 썩은 듯한 비린내를 맡으면 속이 메스꺼워지죠. 저는 낚시채비를 모두 팽개쳐두고 허겁지겁 차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다른 낚시꾼들한테 물에 빠져 죽은 익사자의 시체를 건졌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제게 그런 일이 벌어지자 너무 놀라서 비명조차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수지에서 건진 머리카락 같은 수초가 스마트폰 주인의 머리라고 생각하니 너무 놀라서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실 정도였죠. 경찰에 신고할까도 고민했지만 전과자인 제가 용의자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침이 되면 다른 낚시꾼이 익사자의 시체를 발견하고 대신 신고해 줄 것이니까요. 게다가 물에서 나왔더니 제 휴대폰이 침수되어 고장도 나 있었습니다. 저는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한밤중에 정신없이 그곳을 나와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잡념이 끊이지 않았죠. 잠시 생각을 정리해보니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반장이라는 사람은 스마트폰 주인이 저수지에서 익사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화를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아는 형님이
영동읍에서 가짜 양주를 몰래 파는 룸살롱을 운영하는 것이 문득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아는 형님에게 술을 얻어 마시며 불쾌한 생각을 떨쳐버리기로 했죠. 오랜만에 만난 아는 형님은 제가 젖어있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은지 걱정하며 저를 VIP 룸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짐짓 아닌 척하며 오늘 낚시하다가 고가의 스마트폰을 건진 일을 아는 형님에게 자랑을 하니까 아는 동생이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기름값이라도 받아준다고 제안을 하더군요. 저는 그럼 그 돈은 진짜 양주를 사는데 쓰세요라며 제가 건진 스마트폰을 공짜로 넘겼습니다. 물론 그 스마트폰이 저수지에 빠진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가져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찝찝했던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라도 처분하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죠. 그날 일은 잊은 채 다시 충청북도 영동을 돌며 밤낚시를 하고 가끔씩 아는 형님의 룸살롱에 가서 싸구려 양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곰곰이 그날 일을 생각해보니 누가 허수아비를 쓰다가 버린 마네킹을 보고 제가 놀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는 형님을 찾아갔더니 화가 나서 저한테 또 무슨 사고를 쳤어라며 욕을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 저에게 형님은 전당포를 운영하는 아는 동생이 갑자기 체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유흥업계에 몸담으면서 대전지방경찰청 형사들과 친분을 쌓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형사들에게 봐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형사들이 출동해서 아는 동생을 잡아갔는데 이례적으로 경찰 윗선이 연루된 것 같아 손도 못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야, 아무래도 그때 네가 준 아는 스마트폰 형님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 네가 준 스마트폰을 전당포에 맡겼기 너 때문에 그거 이렇게 된 것 어디서 같다. 어? 그 스마트폰은 누구 거냐라고 솔직하게 물었고 말해봐. 저는 저수지 익사자의 것임을 실토했죠. 아는 형님은 경찰 추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당분간 낚시하러 오지 말아라고 조언했고 저 역시 그날의 행적이 추적당해질까봐 루어 낚시 채비를 모두 버리고 낚시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패가 만연한 사람들 사이에서 10년 동안 살아남느라 바빴습니다. 물론 그렇게 바쁘게 살아보니 낚시하러 갈 시간도 없었죠. 그러던 중에 최근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충청북도 영동의 아미실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던 40대 남성이 낚시를 하다가 숨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남자가 낚싯대를 물에 빠뜨리자 그것을 건지려고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힘이 빠져 나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 익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물에 빠져 죽을 만큼 깊지 않았던 저수지에서 낚시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했는데 보통 40대 남성들은 쉽게 지치지 않기 때문에 익사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물속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었다면 그냥 저수지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충북 영동의 저수지들을 많이 찾아다녔지만 관심 없이 드나들어서 어디를 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죠. 뉴스 기사 사진으로 사고 현장을 보고 있는데 한번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인터넷 지도를 찾아보니 그곳은 제가 10년 전에 스마트폰을 건졌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스마트폰 주인의 죽음과 10년 후 이 낚시꾼의 죽음은 단순히 우연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는 형님에게 술값 대신 스마트폰을 넘겨주며 잊으려 했던 10년 전의 의문점들이 계속 뇌리를 스쳤습니다. 10년 전 낚시를 하다가 건진 스마트폰의 주인이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물귀신이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어르신이 횟집에서 그를 청부살해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스마트폰 주인은 회사에서 무엇을 훔쳤으며 왜 형사들은 그것을 찾는 데 집착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형님의 아는 동생을 체포하려고 충청북도 영동까지 출동을 한 걸까요? 한동안 머리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몇몇은 제 이상한 경험을 분석하는데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낚시꾼들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서 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물가에서 혼자 멍하게 낚시를 하다 보면 마치 무언가에 끌리는 것처럼 반쯤 물속에 잠겨있는 낚시꾼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삶이 고달퍼서였을까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여름 휴가 낚시철 안전사고에 항상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야, 횟집에서 용준이 짬 시켰다고 했는데. 야, 용준아, 너 그거 어디다 숨겼어? 쿠네쿠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정신에 이상이 온다. 대부분의 목격자들이 그것을 희다고 전하지만 까맣다고 전하는 경우도 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모습으로 꾸물꾸물댄다. 논밭, 물가 등에서 목격된다.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은 정신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이 이야기는 어렸을 적 아키타현에 있는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의 이야기다.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에나 겨우 찾아뵙는 할머니 댁에 도착한 난 인사를 올린 직후 형과 함께 밖으로 놀러 갔다. 도시와는 달리 너무나 맑은 공기와 상쾌한 바람에 난 형과 함께 논 주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갑자기 바람이 그쳤다 라고 생각한 순간 기분 나쁠 정도로 섬뜩한 뜨끈한 바람이 후끈 불어왔다. 그렇지 않아도 뛰어다녀서 더운데 이런 더운 바람은 뭐야 하고 방금 전까지의 상쾌함이 날아간 불쾌함에 소리쳤다. 그러나 형은 조금 전부터 어떤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방향엔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형, 저 허수아비는 왜? 하고 묻자 허수아비 말고 저기 저 너머에 있는 거 저거 말이야 라며 더욱 주위에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나도 주위를 집중해서 논의 저 너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확실히 무엇인가 보였다. 저건 멀어서 잘 안 보였지만 사람 정도 크기의 하얀 물체가 구불구불 움직이고 있었다. 게다가 주위에는 논이 있을 뿐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난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 이렇게 생각했다. 형, 저것도 허수아비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게 해놓은 비닐 허수아비. 조금 전부터 불고 있는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형은 나의 말에 곧 납득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바람이 딱 멈춘 것이었다. 그럼에도 저 물체는 변함없이 꿈틀대며 움직이고 있었다. 저것 봐.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 저건 도대체 뭐지? 하고 형이 말했다. 계속 신경이 쓰였던 탓일까. 형은 할머니 댁으로 뛰어가 쌍안경을 가져와 다시 현장에 왔다. 형은 긴장한 모습으로 형이 먼저 볼게. 넌 좀만 기다려. 하고 말하며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형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다.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린 형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갖고 있던 쌍안경을 떨어뜨렸다. 나는 갑자기 변한 형의 모습을 무서워하면서도 형에게 물어보았다. 형,
뭐였어? 형은 천천히 대답했다. 몰라도 돼. 알면 안 돼. 형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형은 그대로 할머니 댁으로 걸어갔다. 난 곧바로 형을 새파랗게 질리게 한 그 흰 물체를 보려고 떨어진 쌍안경을 집어들었지만 형의 말을 들은 터라 볼 용기가 없었다.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나 계속 신경이 쓰였다. 멀리서 보면 단지 흰 물체가 기묘하게 구불구불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조금 기묘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 이상의 공포감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형은 그래, 봐야겠어. 도대체 뭐길래 형이 저렇게 겁을 먹었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난 쌍안경으로 보기로 했다. 바로 그때 안 돼!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당황한 얼굴로 달려오셨다. 내가 왜요라고 묻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그 하얀 물체를 본 거냐? 그 쌍안경으로 봤어? 하고 물으셨다. 무언가에 겁이 질린 혹은 역정이 나신 할아버지의 모습에 난 반쯤 울먹이며 대답했다. 아니, 아직... 아이고... 아유,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야. 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시며 안심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 울었다. 난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모두가 울고 있었다. 자세히 보자 형이 미친 것처럼 웃으면서 마치 그 하얀 물체와 같이 바닥에 엎드려 몸을 구부린 채 꿈틀대고 있었다. 나는 그런 형의 모습이 그 하얀 물체보다 더 무서웠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형은 여기에 놔두는 것이 살기 좋을 게다. 도시는 좁고 험하고 그런 곳에서 며칠도 못 버틸 게야. 여기 집에 놔두고 몇 년쯤 지나 논에 놓아주는 게 그게 나을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형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다. 다음 해에 다시 찾아와서 만난다고 해도 그것은 더 이상 형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놀았는데 나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닦으며 차를 타고 할머니 댁을 떠났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던 도중 변해버린 형이 한순간 나에게 손을 흔든 것처럼 보였다. 나는 멀어져 가던 중 형의 표정을 보려고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형은 분명 울고 있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형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슬픈 웃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골목을 돌아 더 이상 형의 모습은 안 보이게 되었지만 난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쌍안경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언젠가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곤 형의 원래 모습을 그리면서 푸른 논을 바라보았다. 형과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계속 쌍안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봐선 안 된다는 것을 가까이서 봐버렸던 것이다.
스크램블 에그를 만드는데 토미가 잔뜩 부르퉁해서 화가 난 표정으로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왔어. 좋은 아침, 아들. 난 인사를 하면서 주걱을 흔들었지. 그런데 갑자기 아들의 표정이 어둡게 변하는 거야. 매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 내가 얼마나 알람을 일찍 설정해 놓든 간에 매번 9시 반에 깨어난다고요. 그리고 매일 아빤 거기 서서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고 있고 매일매일 나한테 좋은 아침 아들이라고 말한다고요. 아들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 좀 혼란스러웠지만 무슨 나쁜 악몽이라도 꾼 거겠지라고 넘기기로 했어. 자, 일로 와 아들. 난 아들을 꽉 껴안았어. 잘 들어. 너가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어. 아무런 나쁜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아빠가 여기 있잖아. 제가 이 말하면 아빠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곧 있으면 달걀 다 태워 먹을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이 들렸어. 난 고개를 돌려 아들의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는 가스레인지 불을 껐어.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럼 너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저 사람은 누군데? 난 놀리듯이 물었어. 토미는 놀란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 단지 슬퍼 보였지. 그냥 가서 대답하세요, 아빠. 그렇지 않으면 끝은 훨씬 더 끔찍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인슬리 어머님. 먼저 부인 성함을 미처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름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부인께서 언제나 아인슬리의 어머니로 불렸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사과의 의중은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제 딸 엘리 때문입니다. 하워드 교장과의 면담으로 아마 제 딸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가 아마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본 것은 아마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겠죠. 당시 부인이 제 딸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때 제 딸은 입원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교장과 학생 상담사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엘리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배려와 정이 넘치며 똑똑하고 착하기까지 해요. 그 아이는 겨우 11살이었지만 이미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괴롭힌 사람까지 말이죠. 매일 그 아이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몇 해에 걸친 당신 아들의 언행 때문이었죠. 내 아름다운 딸 엘리는 오른쪽 관자놀이에 붉은 자국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작게 몽고좀이 남았죠. 전혀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다른 이가 동정표를 던질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누군가 끝없이 놀리고 괴롭힐 이유가 되었던 모양이죠. 온갖 튜브와 선이 연결된 채 병실에 누워있는 딸아이를 보는 제 심장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코마 상태에 빠진 딸을 보면서 풍선처럼 부풀어버린 머리가 가라앉고 기적적으로 깨어나기만을 기도합니다. 의료진이 말한 것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기만을 바래요. 내 소중한 딸이 당신 아들을 용서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저 아이들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목표물 맞추기 게임이었을 뿐이지, 내 딸이 그 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부서지고 이런 상태가 되리라는 것을 그 아이들은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 아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아마 당신 아들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인슬리를 묶어서 제 차 트렁크에 넣었으니까요.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장실에서 만났을 때 당신 아들이 내 딸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꺼낸 첫 마디가 이거였죠. 남자아이들이 다 그렇죠. 당시에는 그 말을 했다는 게 어처구니 없어서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아들로 인해 내 딸이 고통받는데 당신은 그걸 그냥 웃고 넘기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대체 당신이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이기에 그런 생각을 하나 했는데 이젠 알겠어요. 그러니 그때 당신이 보였던 자세에 대한 대가를 치르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행여 내 소중한 딸이 죽으면 당신의 불쌍한 아들도 죽을 겁니다. 난 내 딸 엘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빠이니까요. 이만 줄입니다. 엘리, 아빠 드림. 시대는 전국, 아직 천하는 그 끝을 모를 때였다. 카나가와 산 중에는 숫구이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평소에는 아무도 없지만 겨울만 되면 일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숯을 굽는 것이다. 산기슭 마을에서는 내려오지도 않는 괴짜들만 모여 사는 곳이었다. 어느 날 그 작은 마을에 아가씨 한 명이 도망쳐 왔다. 산샘 너머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왔다며 누군가에게 습격당해 혼자 도망쳐 왔다는 것이었다. 새하얀 옷에 맨발, 머리는 산발이라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을 정도의 몰골이었다.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고
눈이 풀려 있었기에 숙구이들은 황급히 여자를 오두막 안으로 옮겼다.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지만 여자는 벌벌 떨기만 할 뿐이었다. 얼마 후 겨우 안정을 찾은 아가씨가 간신히 털어놓은 이야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아가씨가 살던 마을에 영주를 저주하기 위해 산재물을 바치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들어온 건 이번 달 들어서였다. 이미 몇몇 마을은 습격을 당해 전멸을 당했다고 한다. 의심스러운 이야기라 아무도 진지하게 믿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마을에는 불온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닷새 전 아가씨네 마을에 기묘한 가면을 쓴 일행이 나타났다. 마을 한가운데에서 액막이 의식을 하라는 영주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영주의 편지를 가져온 일행의 대장 같은 사람은 촌장에게도 경계를 풀기 위해서인지 무언가를 건넸다. 무얼 건네줬는지는 아가씨도 보진 못했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촌장의 태도가 우호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마을엔 돈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받아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꿈을 꾸었고 마을 전체가 소란스러웠다. 형용할 수 없는 질척질척한 무언가가 마을을 삼키는 꿈이었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꿈. 그런 꿈을 꾼 것도 한둘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 거의 대부분이 그 꿈을 꾸었던 것이다. 이건 분명 가면을 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묘한 의식과 관련된 것이라 여겨 촌장은 마을 바깥쪽에 머무르고 있던 가면 쓴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이변은 시작된 것이었다. 앞에서 걸어가던 촌장과 몇몇 젊은이가 갑자기 마을 사람들 눈앞에서 사라졌다. 새까만 안개 같은 것이 무언가를 소리내 먹고 있다. 곧이어 관솔불에 비친 것은 굴러들어온 촌장의 목이었다. 어안이 벙벙하던 마을 사람들은 곧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 후의 일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고 아가씨는 말했다. 산속으로 도망친 아가씨는 등 뒤 마을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절규에서 길을 막고 산속을 이리저리 헤맸다고 한다. 눈을 먹고 늪의 물을 마시며 기어이 숙구이 마을까지 왔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아무리 보아도 아가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산길이 눈에 파묻히기 전에 산기슭 마을에 전해야만 한다. 숫구이들은 아가씨를 짊어매고 산을 내려왔다. 촌장은 괴짜지만 성실한 숫구이들의 말을 믿어주었다.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마을에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 영주님한테도 보고하시고요. 숫구이들은 신신당부한 후 아가씨를 맡기고 돌아갔다. 적어도 이상한 의식을 치르지 않는다면 마을은 괜찮을 것이라 믿으며. 다음 날 겨우 자기네 마을로 돌아온 숫구이들은 경악했다. 가면을 쓴 수상한 자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도망치려 해도 지친 그들에게는 그럴 힘조차 없었다. 그대로 잡혀 바라만 볼 뿐. 마을은 이미 구했어. 니들한테 속지 않아. 숙구이 중 가장 나이 많은 남자는 그렇게 말했다. 그 순간 이상한 자들의 대장인 듯한 사람의 안색이 바뀌었다. 누구를 마을에 데려다 준 거냐? 숙구이는 그 박력에 놀랐지만 허세를 부리며 대답했다. 니놈들이 덮친 마을에서 도망친 아가씨를 데려다 줬지. 이 어리석은 놈! 이상한 자들의 대장은 숙구이의 말을 막고 노성을 내질렀다. 내 놈들이 이끌어다 준 것은 사람의 탈을 쓴 귀신이다. 숙구이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귀신이라니 믿을 수가 있겠는가. 거짓말 마. 네 놈들 따위 말은 안 믿어. 내 놈들, 이런 겨울산에서 평범한 아가씨가 어찌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그 말을 듣자 숙구이들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 아가씨는 당연히 이미 죽은 몸이었다.
눈은 보았느냐? 몸은 생기가 있더냐? 숙구이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듣고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상한 자들의 대장은 계속 말했다. 사람들이 몰살당한 마을에서 개중 깨끗한 시체가 있으면 안에 들어가 몸을 조종해 다음 마을을 덮치는 것이다. 마을 중에는 악령을 막으려 부적을 붙인 곳이 많아 인간의 모습을 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처럼 마을 안으로 이끌어줄 다른 인간이 필요한 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숙구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그 누구 하나 말이 없다. 황급히 산기슭 마을로 향하려는 숙구이들을 가면을 쓴 남자가 말린다. 이미 늦었을 게다. 이틀도 더 지났으니 이번에도 막지 못했단 말인가? 애석하다는 듯 그렇게 중얼거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숙구이들에게 이 땅을 멀리하라고 말한 뒤 아무 말 없이 마을로 향했다. 다시 귀신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숙구이들은 단지 멍하니 거기 서 있을 뿐이었다. 이 마을에 관한 기록은 향토 자례관 지하서고에 잠들어 있는 북코크 산송기에 남아있을 뿐이다. 마을 거주자는 아무도 없었다. 누구 하나 남김없이 호련히 사라진 후였다. 개도, 고양이도, 소도 말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여기저기 둘러붙은 핏자국만이 여기서 무언가가 일어났음을 알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싸운 흔적은 없다. 허나 고여서 딱딱히 굳은 피를 보아 알 수 있듯 분명히 살해당한 흔적은 남아있었다. 시체도 없이 단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이 지방을 다스리던 영주에게 전해진 보고에 적힌 것은 이것뿐이다. 아마 도적에게 살해당해 살아남은 사람은 끌고 가고 시체까지 끌고 간 것이라 여겨진다. 전국시대의 산속 작은 마을이 사라지는 일 자체는 그리 드문 게 아니었다. 허나 제대로 된 진상이 밝혀진 일 또한 없었다. 숙구이들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어느 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렇게 두 분이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집에는 주의사항을 적은 메모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냉장고는 닫습니다. 전기는 끕시다. 화장실은 왼쪽. 할머니를 걱정한 할아버지가 적어둔 것이다. 할아버지는 항상 함께 있었지만 가끔씩 구청이나 병원에 약을 받으러 가야 했다. 할머니와 함께 가면 제 시간에 갈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야 했다. 혼자 있는 할머니가 걱정이 되었지만 밖에 나오지 말 것. 이라고 현관에 써두면 얌전히 기다려 주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구청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물론 현관엔 밖에 나오지 말 것이라고 붙여두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청에서 볼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소나기라 우산을 준비해두지 않았다. 그런데 구청 앞에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깜짝 놀라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는 비가 와서 마중 나왔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혼자서 구청까지 올 수 없었던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된 것 같아 몹시 기뻤다. 우산을 들고 펼쳐 할머니와 같이 쓰려고 했다. 그런데 옆을 보니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다. 우산을 들고 펼치려고 위를 본 건 한순간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 급히 집 앞으로 달려갔다. 아니, 무슨 일을 해요? 할아버지가 집 앞에서 본 건 할머니가 구급차에 옮겨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임자! 임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임자, 눈을 떠봐요. 할머니는 임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선생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왜 우리 임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까? 저 어르신, 저희가 왔을 땐 이미 죄송합니다. 일단 병원에 가시죠. 아이 세상에. 세상에. 할아버지는 너무 슬펐다. 임자. 지금까지 메모를 남기면 지켰는데 왜 집에서 나왔을까? 아주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할아버지 내외와 친했던 옆집 아주머니가 이야기해 주었다. 사고 직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주머니는 빨래를 거두기 위해 마당에 나왔는데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집에 나왔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근무하고 있을 무렵 할머니는 비가 오면 역까지 할아버지를 맞이하러 갔었다. 그래서 비를 보고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우산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다. 몇 달 후 할아버지도 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할머니의 우산과 함께 묘에 자고 있다. 내가 널 조금 더 사랑했다면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돼. 인생이란 후회의 연속이라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이 씁쓸한 기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후회. 조금 더 사랑했다면, 조금 더 바라보고, 조금 더 함께했다면, 그래, 아마 지금보다는 행복했겠지. 그렇다고 내게 등을 돌린 너를 원망하는 건 아니야. 지금도 널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할 거야. 내 마지막 순간 돌아봤을 때
지금 같은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내 사랑의 시작이 마법처럼 놀랍고 신비롭진 않았어. 그렇다고 기적 같지도 운명 같지도 않았지. 널 처음 본 그 순간은 너무도 평범했고 특별할 게 없었으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 내가 느낄 수 없었는지도 모르고, 이유야 어찌되었건 내가 널 사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어느 순간 너의 모든 것들이 날 빠져들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나에게 보여준 상냥한 표정,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달콤한 너의 향기. 난 확신할 수 있었지. 내가 널 미치도록 사랑할 거란 걸. 그렇게 시작된 거야. 돌이켜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좋았던 추억들이 많아. 너의 목소리를 들은 날은 하루 종일 행복했어. 그리고 눈이라도 마주친 날은 밤새 잠을 설쳐야 했지. 너도 기억할 거야. 비록 짧았지만 스쳐가듯 매일같이 이어지던 우리 인연. 그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건 아직까지 후회로 남아. 조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했다면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나진 않았을지도 모르지. 한심한 남자 옆에 붙어있는 너의 모습을 보았을 때 뭐라 표현하기 힘든 기분이 들었어. 그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지.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니까 널 믿기로 했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아주 잠시 후엔 내게 다시 올 거라고 믿었지. 그동안 내가 해야 할 건 널 기다리며 내 사랑을 키우는 거야. 참 많이도 노력했지. 몇 시간 동안 네 사진을 바라보고 노트 한가득 너의 이름을 적었어. 너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지. 너의 집을 알게 된 것도 그때쯤이었을 거야. 그리고 내 모든 삶은 너에게 맞추어져 갔어. 언제나 너의 곁에 있으면서 널 사랑하기로 했지. 네가 날 실망시켜도, 세상이 날 방해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 누구보다 널 사랑하고 있는 내 사랑은 진심이니까.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될 거라 믿었으니까. 힘든 시간도 있었어. 내 사랑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으니까. 내게서 널 떨어뜨려 놓으려는 사람들의 협박과 위협. 힘들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고작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지. 그래. 날 협박하고 나쁜 놈으로 몰아간 사람들 중에 네 부탁으로 온 이들이 섞여 있었어. 그걸 알게 되니 불안감이 몰려왔지. 너의 잘못된 판단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을까봐. 언젠간 돌아올 거라는 내 믿음을 배신하고 영원히 떠날까봐. 그건 견디기 힘들었어. 그래서 널 더 사랑하기로 했지. 방해를 하면 할수록 너에게 가까이 가서 노력했고, 널 볼 수 없는 날은 널 생각하고 기억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어. 내 방 안은 너의 이름과 너의 사진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어. 내 사랑의 증거. 그 방 안에 있으면서 난 늘 생각했어. 널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고. 언젠간 너도 나의 마음을 깨닫고 내게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널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끝내 넌 날 배신했어. 왜? 결국 내게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난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어. 왜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까? 이렇게도 널 사랑하는 나를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명백한 내 사랑을 왜 보지 못하는 걸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이거야. 너에게 직접 답을 가르쳐 주는 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내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 이렇게 너와 나 둘만 남았으니까. 이제 방해꾼은 없어. 그리고 넌 지금 손발이 전부 침대에 묶인 채 소리도 지를 수 없는 상태지. 그렇게 움직이지 마. 꽉 묶여서 절대 안 풀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누워서 내 이야기를 들어. 지금까지 들어서 알겠지만 내 결론은 딱 한 가지야. 누구보다 널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고 너도 그걸 알아야 해. 네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아. 그래, 알아. 넌 받아들일 수 없겠지. 지난 며칠간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 넌 똑같은 대답뿐이었어. 내 모든 걸 바친 사랑을 집착이니 스토커니 비하하며 망치려 했으니까. 좋아. 그래도 널 용서할 수 있어.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변하는 건 없을 테니까. 비록 내가 원하던 결말이랑은 조금 달라서 슬프지만 결국 내 생각대로 될 거야. 난 죽는 순간까지 널 사랑할 거고 너와 마지막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선 숭고한 희생이 필요하지. 이제 내가 뭘 할지 알려줄까? 내가 이 칼을 왜 들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 사랑을 이해 못하니 죽어 마땅하다. 아니, 이건 틀렸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죽이진 않을 거야. 사실 내 손으로 널 죽이지 못해. 너무도 사랑하거든. 이 칼로 찌르는 건 내 심장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야 하니까. 난 너를 꽉 끌어안고 죽을 생각이야. 네 위에서 심장을 찌르면 내 가슴속 따뜻한 피가 너를 적시겠지. 그걸로 네가 조금이나마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면
너에게 쓰러진 채 차갑게 식어가는 내 시체를 끌어안고 슬픔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뒤늦게 내 사랑을 깨닫고 후회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내 시체가 썩어갈 때쯤 너도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겠지. 그래, 함께 죽는 걸로는 안 돼. 너에게 날 각인시킬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말했듯 난 죽는 순간까지 널 사랑할 거고 넌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죽으면 마침내 우리는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겠지. 그때에도 난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을 거야. 언제나 그래왔듯이. 내가 정신과 의사를 하며 겪었던 오싹한 케이스. 우리 집 근처에 60대 부부와 30 정도로 보이는 아들, 이렇게 세 가족이 이사왔다. 아들은 이른바 히키코모리라서 자주 볼 수 없었다. 그 가족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아마도 체면 때문에 이사 온 것 같다. 그 아들은 날이 갈수록 밖에 나오는 횟수가 줄더니 어느덧 방에서 전혀 안 나오는 완전한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렸다. 매일 저녁마다 아들 방에서 부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현관 앞에서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를 건네곤 했지만 부인은 눈에 띄게 야유어갔다. 이웃집 아들을 못 본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 이웃집 남편이 내일 우리 집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했다. 개인 집에 방문해서 진찰했던 적은 없었지만 이웃사촌이고 해서 승낙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집을 방문하니 부부가 함께 날 맞았다. 이쪽입니다. 부인이 아들 방을 안내했다. 부인은 문을 연 다음 언제까지 잘 거냐며 소리를 지르며 침대 이불을 들쳤다. 나는 경악했다. 침대에는 얼굴 없는 나체 마네킹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오늘 진찰해 주실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아내입니다.
여기 하얗고 건조한 감방 벽을 보며 오히려 안도감을 느낀 지 오래다. 문에 달린 조그만 창이 열리고 배식 로봇이 나의 마지막 식사를 넣어줬다. 배 안 고픈데. 수감자용 TV 위에 달린 조그만 타이머를 보니 이제 1시간 뒤면 석방이다. 너무 겁난다. 거대한 쇳덩어리 경비가 다가와 감방문을 열었다. 석방입니다. 로봇은 언제나 정중하다. 교도소를 완전 자동화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로봇을 구세자인 양 열렬히 지지했다.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누가 주먹을 날려도 끔찍하지 않는다. 내가 해봐서 한다. 때문에 10년을 독방 신세로 지냈다. 한 번은 하도 많이 소란을 피워서, 또 한 번은 배식 로봇 여럿을 박살내서, 결국 골칫덩이로 찍혀 독방으로 끌려오게 됐다. 덕분에 살 것 같았다. 내가 꼼짝도 하지 않으니 날 억지로 끌고 나왔다. 마구 뿌리치고 주먹을 날리며 제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경비는 몸이 건조하게 약한 안정제를 내게 주사하고 죗값은 다 치러졌다고 말할 뿐이었다. 난 자유의 몸이 되고 싶지 않다. 그대로 경비에게 끌려 나와 석방 절차를 밟았다. 사무 로봇은 얼마 되지 않는 내 소지품을 찾아줬다. 들어올 때 입었던 옷과 지갑을 원래대로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20년 전에 유효 기간이 끝난 신용카드와 현금 얼마도 그대로 있었다. 울음이 터졌다. 사무실 스크린 하나가 켜지더니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복지시설에 내가 간다고 연락을 해뒀단다. 내가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뛰어난 심리학자가 있다고 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자동화를 택했지만 수감자를 개화하는 부분만큼은 로봇에게 넘기지 않았다. 덕분에 나는 죽을 것 같다.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가 밖으로 통하는 문에 다다랐다. 스며드는 햇빛이 점점 강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뭉게뭉게 피어난다. 바깥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옆에 찰싹부터 따라오던 경비가 기어이 날 내몰았다. 밖에 나와 보이는 건 온통 시체뿐. 길거리에 버려져 썩어가고 있다. 2년 전 전염병이 돈다는 소식을 TV로 접했다. 1년 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했다. 100%의 감염률과 100%의 치사율. 시체 더미에 합류하기까지 1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었고 이제 끝났다.
그날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4시 44분. 제가 눈을 떴을 때 자명종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자명종이 울려서 눈을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7시에 맞춰 자명종이 울리게끔 설정해 놓았지만 저는 그냥 4시 44분에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444라는 디지털 시계의 숫자보다 저를 더 의아하게 한 것은 제 옆에 있는 애완경 보미였습니다. 보미는 평소 침대 밑에서 잠이 듭니다. 따로 작은 담요로 꾸며놓은 작은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침대 위까지 올라와서 잠도 안 자고 가만히 웅크리고 엎드려 앉아서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보미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었다면 분명 저에게 무슨 말을 건넸을 겁니다.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예정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지만 전혀 피곤한 기운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샴푸를 하고 양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부쩍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욕실 하수구의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상당수의 머리카락이 하수구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면도를 하는 도중 턱 아래쪽에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 봤더니 피가 살짝 묻어나왔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기분이 조금 언짢았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간단히 아침밥을 준비해서 먹고 가려고 했는데 접시 하나를 떨어뜨려 박살내는 바람에 그냥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먼지 하나 없이 바닥까지 광택을 내며 청소를 했는데 살짝 짜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다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보미는 활짝 열린 캐리어 속에 눌러앉아 여전히 저에게 무슨 말을 계속 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옷을 차려입고 있을 때 바지 끝자락을 물고는 이리저리 당기기까지 하는 겁니다. 현관문을 나섰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우리 부부 싸우는 소리와 봄이 짖는 소리에 몇 번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렸던 여자입니다. 그닥 좋은 느낌으로 만난 이웃은 아니었죠. 애써 서로 외면하면서 20층을 내려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한 침묵은 바로 깨졌습니다. 소매자락이 피 아니에요? 라며 갑자기 아줌마가 묻더군요. 면도하다 상처난 곳이 아직 덜 아물었었나 봅니다. 아줌마 말대로 흰 셔츠 소매에 물방울 같은 작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다시 짜증이 밀려왔지만 그 아줌마 앞에서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라는 말에 전 대답 대신 살짝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의 불편한 심기를 감지했는지 그 아줌마는 더 이상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손에 캐리어, 다른 한 손엔 보미를 안고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숫자 화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아줌마는 힐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전염병 환자라도 본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더군요. 나도 숨막혀 죽는 줄 알았다고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보미를 호텔링 서비스하는 애견센터에 맡긴 다음에 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조금씩 밀리는 겁니다.
공항에 일찌감치 도착해야 하는데 조급한 마음에 차선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끼어든 차선 앞뒤로 장이 차량이 있는 겁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마치 저를 운구하는 상황 같았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한 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강렬한 아침 햇살 대신 잿빛 먹구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상 상태 때문에 30분 넘도록 이륙이 지연되자 서서히 불길한 생각은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몰려오는 먹구름과 함께 조금씩 두려움도 같이 몰려왔습니다. 이륙 예정 시각 1시간 반을 넘기고서야 겨우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얼굴만한 작은 창문을 통해 거침없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정말 불안했습니다. 승무원의 기내 안전교육이 오늘따라 더욱 진지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아무 일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손에 식은땀이 느껴졌습니다. 그 어떤 비행기도 활주로를 달릴 때 승차감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의 불안한 심리만큼이나 비행기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륙 후에도 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릴 때만큼이나 계속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안전벨트를 매고 난기류에 대비하라는 기장의 안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륙 후 구름층을 지나 떼약볕이 내리쬐는 성층권 근처를 지났는데도 비행기는 흔들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기류가 맑은 날씨에도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비행기의 흔들림은 보통의 난기류를 만났을 때와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지 않은 낯선 굉음이 들리고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비행기의 오른쪽 날개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오르고 있었다는 걸. 긴급 상황이 벌어져 회항한다는 기장의 안내 방송을 듣고 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무력감이 몰려왔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4시 44분. 기이했던 보미의 행동. 유독 심했던 탈모. 깨진 접시, 턱의 상처, 소매의 핏자국. 제 차 앞뒤로 달리던 장이 차량. 불길한 징조였어요. 그날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형사님, 정말 그날은 억세게 기분 나쁘고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남자의 말이 끝나자 담당 형사가 볼펜을 쥔 손으로 턱을 한번 만지더니 입을 열었다. 당신에겐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에겐 아주 운수 좋은 날이었지. 만일 그대로 당신이 중국으로 들어가 왕서방이라는 흔하디 흔한 중국인 행세를 했으면 우린 영원히 당신을 못 잡았을 거야. 당신이 죽인 마누라는 발견될 때까지 안방에서 계속 썩고 있었겠지. 형사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마누라를 빨리 발견해서 날 추적한 겁니까? 담당 형사는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듯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남자는 뭔가를 깨달은 듯
무릎을 탁 치고는 해맑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아, 그날 보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이제 알겠네요. 무슨 말? 형사의 물음에 남자는 웃음기를 지우고는 무서운 눈으로 노래 보며 말을 이었다. 멍청한 주인아. 지금 나가지 마. 눈치 빠른 옆집 아줌마 만나니까. 청년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자에 묶여 있었다. 청년의 앞에는 중년의 남자가 무서운 얼굴로 청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 잘도 사람을 죽였구만. 그것도 6명씩이나. 아니지. 알려진 것만 6명일 테고 실제로는 더 있겠지.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청년은 경찰을 피해 창고에 잘 숨어 있었지만 갑자기 눈앞의 남자가 몽둥이를 들고 뛰어들어서는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다. 아무래도 경찰은 아니신 것 같은데 누구세요? 제가 죽인 사람 가족이신가? 청년의 질문에 남자는 대답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내었다. 솔직히 말하면 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족속이야. 마음 같아선 당장에 경찰에 넘겨버리고 싶지만 우선 지금은 참겠어. 역겹지만 내 놈 도움이 필요하니까. 남자는 품 안에서 어떤 남자의 사진을 꺼내어 청년에게 보여줬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놈한테 복수해야겠어. 이 인간이 내 딸과 아내를 죽였거든. 술에 취해서는 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쳤지. 분명 서둘러 병원에만 데려갔으면 살았을 텐데 말이야. 내 복수를 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네 놈은 분명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세세한 걸 잘 알고 있겠지.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요구하는 건 이거야. 이놈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줘. 고문을 하던 사지를 자르건 간에 최대한 고통스럽게. 물론 나중에라도 내가 시켰다는 말을 하면 곤란해. 청년이 대답하지 않자 남자는 조용히 덧붙였다. 거절한다면 당연히 넌 곧바로 경찰서행이야. 하지만 날 도와준다면 내 풀어주지. 청년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언제 시작할까요? 의자에서 풀려나 밖으로 향했던 청년은 몇 시간 후 불쾌한 표정으로 다시 돌아왔다. 혹시나 틈을 봐서 도망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구만. 그래, 그놈은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였겠지. 남자의 말에 사진 몇 장을 건네며 말했다. 아저씨가 계속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도망칠 기색이 보이면 바로 신고하셨을 테니 뭐 별 수 없었죠. 내키지는 않지만 빨리 해치우고 자유를 찾는 수밖에. 사진 확인해 보세요. 남자는 청년이 건넨 사진을 훑어보았다. 가능하면 전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절반 정도 보자 도저히 사진을 넘길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놈의 끔찍한 모습을 보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건만 메스꺼운 느낌만 들 뿐이었다. 남자는 복수감 대신 알 수 없는 찜찜함을 느끼며 사진을 내려놓았다. 청년은 여전히 내키지 않는 얼굴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전 사람 죽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말에 남자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런 거 치고는 시체가 너무 끔찍한데? 이전 살인사건들도 사진 멀쩡한 시체가 하나도 없었다고 들었어. 청년은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알아요. 헛소리처럼 들리시겠죠. 하지만 진짜예요. 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무언가 끔찍한 게 있었어요. 거기까지 말한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며 말을 이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3년 전이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조종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처음엔 무시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 공포심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거예요. 거기까지 말한 청년은 눈을 지그시 감고는 감정을 조절했다. 제가 처음 사람을 죽일 때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으세요? 글쎄, 희열을 느꼈나? 아니면 만족감? 남자의 말에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즐겁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을 찌를 때마다 내 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살을 할 수도 없었죠.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남자는 약간 의외라는 듯 가만히 청년을 쳐다보았다. 살인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없었지만 청년의 말엔 고통이 묻어나오는 듯 했다. 청년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전과는 약간 달라 보였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 라는 말이 왠지 슬프게 느껴졌다. 복수했다는 쾌감 대신 허탈감과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만이 들었기 때문이다. 무어라 말을 건네려던 남자는 생각을 바꾸곤 입을 다문 채 돌아섰다. 그래도 살인자는 살인자다. 사연이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살인자는 동정하고 싶지 않았다. 됐으니까 그런 소린 그만해. 약속대로 신고 따윈 안 할 테니까 너도 약속 지키고, 난 갈 테니까 다시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하자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던 남자의 등 뒤로 청년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살짝 방심하셨죠? 그 말에 놀란 남자가 급히 몸을 돌렸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청년은 어느새 남자의 뒤로 다가와 돌아서는 남자의 몸에 칼을 찔러 넣었다. 심파에 참 약하시네요. 처음엔 경멸하면서 계속 틈을 안 보여주시더니 말 몇 마디에 태도가 싹 풀어지셨어요. 남자는 청년을 떨쳐내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제가 방금 사람을 죽일 때마다 못 견딜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했었죠. 청년은 남자를 바닥에 쓰러뜨리며 말을 이었다. 거짓말이었어요. 청년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처음 사람 몸에 칼을 찔러 넣었을 때 그때부터 말도 못하게 황홀했거든요.